제시황하고의 인연은 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시황릉을 처음 보게 된 것은 98년입니다. 제시황릉하고 병마용갱을 탐방하기로는 98년도 처음이고, 지금 보고 계신 저 사진이 제가 98년도 제시황 무덤을 봤을 때 그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운 좋게도 병마용갱 발굴 대장을 지낸 장전민이라고 하는, 중국 발음으로는 짱장민이라고 하는데, 장 선생을 만나게 돼서 두 사람이 이제 저하고 이제 우정을 나누게 됐습니다. 나중에 중국 탐방이 이제 풀리게 되면은, 중국이 풀리게 되면은 한번 모시고 현지 시안에 가가지고 직접 강의를,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글만 쓰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 선생은 그 병마용갱 발굴 대장을 하면서 대중들을 위한 아주 작은 책자들을 많이 냈습니다. 전문적인 책이 아니고 제시황과 병마용갱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주 얇고 쉬운 책들을 많이 낸 분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관한 한 저하고 배짱이 맞아. 저도 가능하면 공부 많이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책을 낼 때는 쉽게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논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배짱이 맞았고, 또 재미나게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무청 고향분이에요. 섬사성 한성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 있어서 좋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딱 10년 전에 제가 장 선생의 책 한 대여섯 권을 그 가운데에서도 전부 다 추려가지고 제국의 빛과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내줬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10년 전에 나왔던 제국의 빛과 그늘이라고 하는 제시황 병마용갱 제시황릉에 관한 국내에서 나온 책 가운데서는 가장 상세한 책입니다. 그리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저 책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제시황릉 병마용갱을 가고 있지만은 국내에서 그게 관계되어 있는 책은 없습니다. 저 책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더더군다나 절판된 책입니다. 올칼라판으로 돈 많이 들여서 낸 책인데, 저 책 나왔을 때 국내 언론들이 무려 20군데가 저 책을 다뤄줬습니다. 전면으로 막 실어주기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책은 거의 안 팔렸어요. 재밌게도 그죠. 오른쪽에 있는 양반이 장 선생입니다. 나이가 꽤 많아 보이지만 저하고 불과 2~3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평생을 필드에서 살던 양반이고, 그 무용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재미있게 제가 들은 무용담 가운데 하나가, 병마용갱에서 청동검이 많이 나왔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검이. 그때까지만 해도 철기가 완벽하게 일반화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동검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육박전에 있어서는 청동검이 훨씬 더 쓸모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국사교과서에도 나오는 비파형 청동당금 아시죠? 그죠? 요 비파형 청동당금에 대해서도 제가 오래전부터 박사과정 때도 무려 800몇 자리 논문을 한 편을 쓰기도 했습니다. 비파형 청동당금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라고 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학자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비파형 청동당금을 무기로 보지 않고 제기로 봤습니다.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로 봤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아니다. 무기다. 그것도 보병전, 육박전에서 가장 유용한 살상력이 높은 무기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병마용갱에서 출토된 청동검의 날카로움을 실험을 해봤어요. 제 양반이. 이게 이 청동검은 녹슬긴 합니다. 초록색 녹 같은 게 쭉 끼긴 하죠. 그죠? 녹그릇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유독 날 부분만 녹이 안 쓸었다는 거죠. 그래서 곧 데일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 날 부분을. 이게 고고학 발굴을 통해가지고 무기가 출토될 때, 실험을 할 때는 딱딱하거나 이런 데다가 실험하면 안 되죠. 그 종이에다가 실험을 합니다. 되게. 그래서 이 청동당금으로 종이를 싹 뺐더니 9장이. 날카로운 검들은 원래 얇은 거를 잘 베야지 날카로운 검입니다. 종이를 벨 수 있을 정도면은 날이 제대로 돼 있다는 거죠. 2200년 청동당금의
종이 9장을 벨 만큼 출토된 상태에서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날 부분에만 니켈 크롬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 니켈 크롬 처리가 되어 있는 청동검은 백마연경에서만 나온 청동단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대약 300여 년 전에 월나라 5월 춘추할 때 오나라 합려 부처하고 월나라 구청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 월나라의 구천검이라고 해서 전하는 검이 있습니다. 호북성 박물관에 가면은 그 구천검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거기에도 니켈 크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적어도 2500년 전에 합금 처리 방법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중국에서도 국보로 따지면은 월안 구천검은 거의 국보 1호급에 해당될 만큼 대단한 그 보물이거든요. 요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저 호북성 박물관 가셔서 한번 실물을 한번 보시면 지금도 아주 살벌하게 번쩍번쩍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장선생 책을 제국의 빛과 그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낸 바가 있어서 저한테는 진시황릉, 백마용갱, 진시황 사마천이 진시황 봉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놨고 또 진시황 봉기 가운데에서 사마천은 진시황 무덤에 관한 기록을 상세히 남겨놨습니다. 요 무덤에 관한 기록 때문에 사마천이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덤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뭐 자동으로 발사되는 화살 장치, 기관을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무덤 우물 3개 깊이만큼 파고 들어가가지고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그 빈틈을 청동으로 녹여가지고 틈 사이를 메워가지고 완전 진공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다 집어넣고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요 무덤, 우리가 이제 무덤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무덤방 천정에다가는 별자리를 만들고 바닥에다가는 세계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중간에서 문을 걸어 잠궈가지고 전부 다 생배당시켰다. 요 기록 때문에 사마천이 굉장히 많은 비난에 시달립니다. 왜냐 그러면 요 기록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기 이전에 진시황 무덤에 관한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기록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우리 임원태 기사님 얘기했지만 문학적 역사서에 역사적 문학서라고 해서 좋은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비난할 때는 이 문학적 상상력이 너무 많이 동원된 역사책 아니냐 이거죠.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은 사마천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많이 가합니다. 실제로 사마천 사기는 제가 계속해서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은 사마천이 주관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역사책입니다. 주관적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의 주관이 결국은 사마천의 기본적인 본질과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책이거든요. 그리고 동양 역사 기술과 동양의 역사가들이 본받아야 될 역사 정신이다라는 얘기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비난에 시달리는 가장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진시황 무덤에 관한 사마천의 기록입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중국의 고고학자들,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이 그 대목 가운데 한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천과 강과 바다와 하천은 수은을 흘려보냈다. 라고 하는 게 수은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지질학자들 기술을 빌려가지고 진시황 봉토, 아까 보셨던 그 제일 봉토 있죠. 저 꼭대기 봉토부터 시작해가지고 쇠파이프를 박아가지고 토양을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가장 겉봉토 부분에 토양을 샘플링 해가지고 그 흙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순함이라고 측정을 합니다. 그 밖에 저건 전부 다 외부에서 가져온 흙입니다. 인공산을 만든 거거든요. 저 봉토 말고 함양 주변 지역에 있는 지역의 흙 샘플링도 다 합니다.
그리고는 파고 들어가는 거죠. 파이프를. 새 파이프를 집어넣어가지고 몇 메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요 샘플링 하나. 만약 5m까지 집어넣었다 그러면 5m까지의 흙 샘플링 하나. 그 다음에 10m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깊이 있게 들어가서 수십 개, 수백 개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순 함유량을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시신이 안치되었을 걸로 추정되는 가장 깊은 곳의 수은 함유량이 바깥에 있는 수은 함유량의 100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짙게 점점 옅어지는 거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가 아마 문물이라고 하는 고고학 잡지에 이제 보고가 됐는데 그때는 80년대였기 때문에 중국과 수교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국내에 그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가면은 불원문서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원문서 공산국가들의 문서들이 따로 있어요. 대출은 뭐 안 해줍니다. 그 대신 들어가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의 책들이 쭉 이렇게 장서되어 있는 그 곳에 들어가서 검토하다 보니까 저걸 찾아낸 겁니다. 그 실험 때문에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이제 확인이 됐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제일 팔짝팔짝 뛰고 좋아할 소식은 도굴이 안 됐구나. 만약에 이렇게 도굴이 됐다면 누군가가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면 이미 수은은 잘 아시다시피 공기하고 접촉하게 되면 기체가 돼서 기화돼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2200년 전의 무덤이니까 근데 저렇게 강하게 남아 있다라는 거는 도굴이 안 됐구나. 두 번째, 완전하게 밀폐가 되지 않아서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였고요. 저한테 가장 반가운 건 당연히 3호천 사기 기록이 정확했다라는 거죠. 3호천 사기 기록이 정확했구나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반가웠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저런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3호천 사기 기록, 그 다음에 현장,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만난 전문가 이런 분들과의 인연 때문에 3호천 사기 진수양 봉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여러 차례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 장 선생 책을 내주고 제가 특별히 중국 건너가서 책 가제본을 해가지고 완전히 나오지 않았는데 가제본을 해가지고 한성에 가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때 사진이고 발굴 당시에 장 선생의 모습입니다. 진시황은 유별나게도 전 세계의 여러 유명한 인물들, 위인들 가운데서도 암살 위기를 3번을 넘긴 특별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암살 당한 사람은 있어도 암살 위기를 3번이나 암살 당하지 않고 넘긴 아마 유명한 인물로는 처음일걸요. 그죠?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한종수 작가님이 얘기했던 저 왼쪽에 있는 영화가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혜모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뛰어난 우리 유명한 감독 하나의 변지를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장혜모는 중국 특유의 토속 색깔 짙은 영화를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봉건적 잔재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작가 감독이었는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체제 수능적인 영화 감독으로 이제 변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전환점이 되는 영화가 제 영웅을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 블록버스터의 탄생입니다.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놓은 규모가 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게 있고 그 밖에도 뭐 저 가운데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게 벽돌 그림입니다. 이게 화상석이라고 하는 벽돌 그림인데 여기 뭐냐면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장면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저거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진시황 암살 사건이 일반인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무덤을 장식하는 벽돌에 저렇게 장식된 그림입니다. 저게.
사기에 나와 있는 많은 고사들이 귀족들의 무덤을 장식하는 벽돌 그림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4, 50년 만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기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고, 그 밖에는 뭐 진시황 암살 사건을 다룬 영화들이고 드라마들은 많이 만들어졌고요. 특히 진시황 암살 사건 가운데서도 형가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 형가의 기록이 자객열전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자객열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형가 기록이. 그러다 보니까 형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객열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 무협소설 좋아하는 분들은 무협소설의 할아버지는 진시황입니다. 사마천입니다. 사마천 사기 가운데서 자객열전, 누군가를 암살하려고 했던 자객 기록과 그 다음에 유협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이 중국 후대의 소설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협소설을 탄생하게 만드는 그런 가장 원초적인 자료들이 바로 진시황의 자객열전과 유협열전이다라는 거죠. 저 대자객이라고 되어 있는 저 영화가 1960년대 영화입니다. 홍콩 영화인데 자객열전 가운데 섭정이라고 하는 자객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저 대자객이라고 하는 영화는 홍콩 영화 사상 최초로 홍콩 달러 100만 달러를 돌파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왕우라고 하는 외파리 시리즈로 유명한 중국의 홍콩의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뭐 하얀 옷을 입은 주인공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피범벅이 되는 아주 여러분들 뭐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영화 가운데서 이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인공한테 하얀 옷을 입히고 피를 묻히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홍콩의 깡패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나오고 무협 영화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영향은 우리나라 영화에서 영향을 끼친 겁니다. 홍콩 영화에. 우리나라 영화 60년대 한국 영화 전성기 때 보시면 깡패 영화 보시면 전부 다 하얀 머플러 두르고 그죠? 하얀 양복 입고 나오잖아. 그리고 싸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피가 튀면은 훨씬 더 극적인 효과예요. 그거를 홍콩의 영화 감독들이 차용을 해가지고 홍콩 영화에도 많이 등장시켰습니다. 한국 영화가 홍콩 영화에 미친 영향이 꽤 큽니다. 전에 우리 화순 달마트 때 제가 사기와 영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와 드라마, 그 다음에 시리즈에 홍콩 드라마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자객열전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는 사건을 소재로 해서 만든 벽돌 그림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중국은 이제 그 전국 각지에서 그 벽돌로 장식되어 있는 귀족들의 무덤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되고 발굴이 됩니다. 오죽했으면은 저 산동성에서 발굴된 무시 화상석을 가지고 당구신화하고 연결했던 그런 연구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재원이라고 초대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관장했던 분이 산동성의 무시 화상석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소재를 가지고 당구신하고 연결시켰던 그런 이야기도 연구도 있습니다. 뭐 그 연구의 정확성이나 그다음에 뭐 합리적인 이런 부분들은 떠나서 그 정도로 중국은 화상석이 많이 발굴되고 있다. 그리고 진시황 암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저 소재는 귀족들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진시황의 생애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진시황은 기원전 259년에 태어나가지고 기원전 221년은 이제 청나라를 통일한 단계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 썼습니다. 기원전 210년에 죽습니다. 1단계는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13살 왕이 되기 전까지 1단계가 있고 2단계는 즉위위에서 친정하기 전까지 10년간입니다. 22살에 직접 자기가 정치를 담당합니다.
3단계는 친정 이후에 39살의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16년간의 기간이고, 그 다음에 39세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11년간의 기간입니다. 횟수로 12년이죠. 이렇게 딱 5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39에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39의 나이에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 15배 되는 땅을 지배하는 최고의 통치자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목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좀 전에 한종수 작가님이 얘기한 대로 9년 제도의 실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시스템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만 천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시황의 천재성에 관해서 제가 어렸을 때 진시황의 유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시황의 심리적 컴플렉스에 대해서 그 영상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나라 수도 한단이라는 곳에 아버지 자초 또는 이인이라고 불리는 아버지가 조나라 인질로 와 있었어요. 인질로 와 있다가 대상인인 여부리의 첩을 아내로 맞이해서 임신 상태인 첩을 아내로 맞이해서 태어난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가지고 2000년 동안 논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진시황의 아버지는 여부리다. 그래서 성이 여시여야 되는데 법적 아버지가 나중에 진나라의 왕이 되기 때문에 진시황도 진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딴 이야기고요. 이제 이렇게 진시황이 일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시황이 최초로 암살 위기를 넘긴 것은 33살 때입니다. 그게 연나라 태자 단이 형가라고 하는 자객을 벌여가지고 진시황을 죽이려다가 실패합니다. 그럼 연나라 태자단이 왜 형가를 벌여가지고 죽이려고 했냐? 여기 또 두 사람 사이에 인연이 있어요. 진시황이 조나라 한단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민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9살 때 귀국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출생부터 9살 때까지는 남의 나라에 조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때까지 생활을 누가 다 돌봐주냐 그러면 여부리가 돌봐줍니다. 여부리가. 그 9살 때까지 조나라 살 때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연나라 태자 단도 인질로 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연나라 태자 단하고 소꿉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진시황이 9살 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13살에 왕이 됐잖아요. 근데 태자 단이 조나라에 인질돼 있다가 이번에는 또 진나라로 인질로 와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왕이 된 상태에서 태자 단이 진나라로 인질로 오니까 야, 이게 내가 어릴 때 놀던 친구니까 잘 봐주지 않겠냐,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요즘 시체말로 쌩깐 거야. 진시황이 못 본 척 한 겁니다. 그 연나라 태자단이 앙심을 품은 거야, 진시황에 대해서. 그리고는 귀국하고 난 다음에 내내 그 부분을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형가가 연나라로 오니까 여차저차 형가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네가 가서 진시황 좀 죽여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33세 때 천하를 통일하기 6년 전에 최초의 암살 위기를 넘깁니다. 이때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비수의 끝만 스쳤어도 진시황은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수 끝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주 천하의 맹독 가운데서 최고의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죽는 독이 묻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형가가 진시황을 살을 건드리질 못했어.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렸으면 죽었을 텐데. 그거 33살 때고요. 여기 지금 안 보입니다만 39살 때 천하를 통일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39세 때 천하를 통일했는데 되게 이 해에 형가의 친구인 고점리, 여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은 친구인 고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가가 연나라에 와가지고 연나라 태자한테 우대를 받으면서 뭐 먹을 거, 그 다음에 머물 장소, 여자, 술 이거 마음껏 대우를 받습니다. 그때 술친구가 고점리라는 술친구가 있었어요.
고점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축이라고 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였어요. 이 축이 어떤 악기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잘 나옵니다. 결투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대나무 작대기로 된 것을 우리 검은고처럼 생긴 걸 이렇게 뚱뚱 치는 악기가 있어요. 손으로 뜯는 게 아니고 작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축을 연주하는 고점리하고 술친구가 돼가지고 늘 시내 저작길에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놀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33살 때 형가가 진시황 암살에 실패하자 진시황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왕전이라고 아까 왕전 나왔었죠, 그죠? 그 장수에게 연나라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나라 도성 계라고 하는 지금은 북경 근처입니다. 계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리고는 연왕과 태자단이 요동으로 도망가자 키여코 이신이라고 하는 장군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추적하게 만들어서 연왕이 결국 태자단을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가를 보낸 배후에 연나라 태자단이 있다는 걸 알고는 기어코 태자단을 죽이게 한 겁니다. 근데 저 이신이 누구냐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릉. 네, 사마천이 변호했던 젊은 장수죠. 그 이름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의 조상입니다. 할아버지는 이광이고 그 위에 또 조상이 이신입니다. 그런 게 또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는 형가하고 같이 가까이 지냈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수배령을 내립니다. 다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형가하고 관계되어 있는 건 태자단뿐만 아니라 모조리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리가 도망갈 수밖에 없죠. 고점리가 도망가가지고 술집에 숨어서 술집 종업원 노릇을 합니다. 뭐 거의 이게 소설이죠, 그죠? 드라마입니다. 고점리가 몇 년간 그러니까 기원전 227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6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5, 6년을 술집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 가운데 한 양반이 어디서 축을 들고 와가지고 축을 연주하면서 자기가 내가 그래도 축 좀 연주한다 그러고는 뻑인 거야, 솜씨를. 고점리가 들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막 앵콜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고점리가 못 들어주겠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연주할 때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는 자기가 거의 모셔놨던 축을 들고 나와가지고는 연주를 합니다. 술손님들 앞에서.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기에는. 그 정도로 연주를 잘한 거죠. 그러니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이 술집, 저 술집 막 소문 났어요. 매일 저 술집은 문전성시야. 고점리 연주를 들으러 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가 진시황 기획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점리를 잡아오게 합니다. 잡아오게 해서 진시황이 죽이는 게 아니고 고점리가 축을 연주를 잘하니까 자기 옆에다 두고 축 연주를 시킵니다. 음악을 듣고 싶을 때 고점리를 불러서 듣게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듣게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몰라가지고 고점리 눈을 멀게 두 눈을 멀게 하고 장님을 만들어가지고 축을 연주하게 합니다. 고점리가 하루는 진시황의 부름을 받고는 더 이상 이 생활을 못하겠다 싶어서 축 안에다가 납덩어리를 잔뜩 넣어가지고 무겁잖아요, 그죠? 연주하는 척 하다가 진시황이 머리통을 갈깁니다. 근데 이것도 눈이 안 보이니까 실패해. 그래서 고점리도 죽습니다. 여기 두 번째 암살 사건 실패입니다. 요 부분은 그냥 다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이건 잘 모릅니다. 사마천이 형가 기록에다가 고점리를 살짝 끼워놨는데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대단히 문학적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이 세 번째 암살에 관심들을 많이 가집니다. 여기 누구냐 그러면 기원전 218년에 진시황 나이 42살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장량 유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인 장량이 창의 역사라고 하는 킬러를 고용해가지고 방랑사라고 하는 곳에서 진시황이 행차를 기다렸다가 진시황이 탔을 걸로 추정되고 있는 마차를 철퇴로 박살을 냅니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진시황이 그 마차에 안 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마차에 타고 있었던 거야. 결국은 암살에 실패하고 장량도 쫓기는 시세가 됩니다. 원티드, 그죠? 수배령이 내려져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유방을 만나서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시황은 3번이나 암살 위기를 넘깁니다. 33살 때 한 번, 39살 때 한 번, 42살 때 한 번. 이렇게 암살 위기를 넘깁니다. 이 암살 사건이 진시황한테 가져다 준 충격은 대단히 컸던 걸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 첫 번째, 형가한테 암살 당할 뻔했던 데는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대충 묘사를 하면. 요 형가 암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사기 기록 가운데서도 가장 소설적인 기록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것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또 사기를 놓고 시비를 걸었어요. 네가 봤냐? 그런데 이 기록은요, 번타광이라고 하는 사마천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번타광도 진시황 암살 사건을 직접 목격한 하무저라고 하는 진시황 의사. 이 하무저라고 하는 의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진시황이 형가한테 막 쫓길 때 자기가 들고 있던 약통을 형가한테 집어 던져가지고 시간을 벌어준 사람이야. 나중에 진시황한테 상을 많이 받습니다. 하무저가 그 공으로. 요 하무저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타광이라는 사람이 듣고 사마천한테 직접 얘기해 준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 기록 가운데서도 가장 생생한 전언이죠. 그죠? 그걸 사마천이 형가편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연나라 태자단이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형가를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진시황을 만나러 가려면은 무기를 못 갖고 들어갑니다. 궁궐에 아예. 그러니까 몸수색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해야지 죽일 거 아닙니까? 근데 무기도 못 갖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 그래서 두 가지 장치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진나라에서 망명해온, 연나라로 망명해온 번옥이라고 하는 장수의 목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반역자예요. 진나라로 보면은. 그래서 번옥이가 스스로 자기 목을 내놓습니다. 요 목을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하나. 또 하나는 연나라 땅, 진나라하고 연나라의 경계선에 있는 독항이라고 하는 지역의 땅을 연나라에게, 진나라에게 바칩니다. 그러려면 이 독항 땅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독항 땅의 지도를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바치는데 이 두루마리 제일 끄트머리에다가 비수를 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쭈르륵 펼치면은, 그죠? 여기가 독항 땅입니다 하고 펼치면 제일 마지막에 싹 넘어가면 여기 비수가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걸 뽑아가지고 진시황을 뵈려고 했던 거죠.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죠? 그래서 번옥이 머리하고 독항 땅 지도를 바치면서 마지막에 지도가 끝나가자 비수가 드러났다. 라고 하는 또 도궁현 비수라고 하는 또는 도궁 비수현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또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도가 다 끝나자 비수가 나타난다. 그걸 빼서 형가가 진시황을 뵈려고 하는데 진시황이 순간적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래서 진시황 요 소매자락만 잘라버려요. 그리고는 도망다니다 진시황이 형가를 피해가지고 도망 막 다닙니다. 진시황이 이제 장검을 차고 있어요. 진시황만 검을 찰 수가 있었어요. 대전 내에. 근데 이게 이제 급하니까 칼이 안 뽑히는 겁니다. 막 진시황이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폐하 검을 등 뒤로 돌려서 뽑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등 뒤로 돌리면 이렇게 뽑기가 편하잖아요. 그 사이에 하무저가 약통을 던져가지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직접 장검을 뽑아가지고 형가의 다리를 뺍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청동검이죠. 네. 그 무시무시한 종이 9장도 잘라버리는 2200년 후에도 얼마나 날카로웠겠습니까. 형가가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비수를 진시황한테 또 던집니다. 맞으라고. 근데 이것도 빗나가서 구리기둥에 가서 맞춥니다.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죠. 그죠? 요거. 세 번째, 장량이 고용한 창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퇴로 수레를, 마차를 박살을 냈는데 수레를 잘못 걸러가지고 실패를 했다. 그 세 차례의 위기를 넘깁니다. 암살 기록입니다. 사기에 나와 있는 암살 기록은 진시황 동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원전 227년, 진시황 20년에 연태자 단이 진의 군대가 연을 침략할까 걱정하다 두려운 나머지 형가를 시켜 진왕을 찔러 죽이려 했다. 진왕이 이를 눈치채고 형가의 사지를 찢어 조리를 돌리고 왕정과 신승으로 하여금 연나라를 공격하게 했다. 연과 대가 군사를 일으켜 진군을 공격하였으나 진의 군대는 역수 서쪽에서 연나라를 격파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1년 군사를 늘려 왕전의 군대로 보내 마침내 연태자 군대를 쳐부수어 연의 개성을 취하고 태자단의 목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량에 대한 장량의 암살 사건에 대한 기록은 29년 기원전 218년 시황이 동쪽으로 행차를 나갔는데 양무현 방랑사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강도를 만나 몹시 놀랐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에 했으나 잡지 못하고 전국에 대대적인 수색령을 내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연나라의 땅을 건너갈 때 건넜던 역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수를 건너면서 형가가 유명한 역수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죠. 바람소리 소설하고 역수는 찬데 장사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유명한 역수가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진시황이 그 형가하고 헤어질 때 마지막 장면을 만들어 조성현은 형가하고 연태자 단이 이제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이제 역수를 건너가기 전에 모습인데 재밌게도 형가가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그 형가가 기록에 보면 형가가 누군가를 기다렸는데 자꾸 연나라 태자단이 가라 그래. 언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가가 마지 못해가지고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재밌게도 비장하게 헤어지는 요 마당에 뭔가 찝찝하게 지금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형가하고 연나라 태자단의 모습이고 또 형가가 역수를 건너갈 때 그 근처에 세워져 있는 형가의 석상입니다. 이건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장면에 대한 기록하고 이것도 기록합니다. 그죠? 네. 요 사람이 의사입니다. 하무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약통을 들고 있죠. 그죠? 네. 그 기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 관련되어 있는 고전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만화책들입니다. 네, 만화책이고 중국의 애니메이션 고전리를 소개하는. 그 다음에 방랑사에서 장량이 창의 역사를 고용해가지고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기록은 이겁니다. 동생이 죽었지만 장례도 치르지 않고 집안의 재산을 모두 털어가지고 자객을 구해서 진왕을 찔러 한나라를 위해서, 장량은 한나라 출신이지 않습니까? 한나라 귀족 출신입니다. 복수하리 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5 임금에 걸쳐가지고 한나라의 재상을 지낸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가 진나라한테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라 귀족으로서 진나라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깊었던 인물입니다. 장량이. 그래서 동생이 죽었는데 동생 장례도 안 치러주고 온 재산을 통틀어가지고 천하의 가장 유능하다고 하는 능력이 있는 암살자를 구해가지고 자객을 구해, 그게 창의 역사입니다.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장량은 일찍이 회양에서 예를 배우는데 동방으로 가서 창의 군을 만나 역사를 얻고 120근 대충 한 30km 정도 되는 철퇴를 만듭니다. 30km짜리 철퇴로 진시황 마차를 갖다 내려친 겁니다. 기원전 218년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시를 나왔을 때 장량과 자객은 진황제를 방랑사에서 저격했으나 잘못하여 뒤따르는 수레를 때렸다. 진황제는 크게 화가 나서
천하를 대대적으로 수색하며 자기가 아주 급하게 찾았는데 장량 때문이었다. 이에 장량은 이름과 성을 바꾸고 도망쳐서 하비에 숨었다. 요 숨어있다가 나중에 이기호라고 하는 다리에서 유명한 신비의 노인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병법서를 얻으면서 참모로서의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장량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가 방랑사입니다. 하남성에 있는 방랑사 지혜입니다. 뭐 제가 하는 일은 이런 데 찾아다니는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석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장량 사당도 있고요. 간단하게 표지석이고. 여기 이제 방랑사에서 창해 역사가 진시황을 마차를 박살내는 그 장면을 이제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입니다. 진시황이 세 차례 암살 위기를 넘김으로써 진시황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최고 통치자 리더의 심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일단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사람은 못 믿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의심이 보다 강화됩니다. 진시황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3살 때 임금이 될 때까지 거의 대부분 다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모로 추정되고 있는 여부리가 9살 때까지는 조나라 수도 한단에서 보살펴 줬는데 저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 그러면은 여부리가 부자였거든요. 대상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부리는 요때도 자기 첩이었던 그렇게 해서 진시황의 법적 아버지였던 자초한테 시집을 가긴 했습니다만은 조이라고 하는 진시황의 생모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나중에 진시황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조태호 진시황의 생모는 여부리를 자기 침실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3살 때 진나라로 왔거든요. 자초는 진나라로 귀국을 한 상태예요. 3살부터 9살 때까지 6년 동안 어머니하고 둘이만 살았어요. 진시황은. 그리고는 누가 다 돌봐주냐 그러면은 여부리가 돌봐줍니다. 그때도 여부리하고 조이라고 하는 진시황의 생모하고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 여부리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진시황을 일찍부터 교육을 시켰던 걸로 보입니다. 왜? 진시황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까 잠깐 한비자 책을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시황이 한비자 책을 읽고는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이사가 동문수학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사가 한비자하고 제가 그 사람 아는데 한비자를 데려오려고 한나라하고 일부러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진시황이. 그 정도로 글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글을 읽고 그 글 쓴 필자를 만나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글을 읽는 수준이 남달랐다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건 어렸을 때부터 제 추측으로는 돈 많은 여부리가 진시황에게 책을 많이 읽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 책은 종이책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비쌉니다. 전부 다 주가 아니면 목간을 구해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추정을 했냐 그러면은 시뮬레이션. 뭔가를 상상해보고 자기 혼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했으면 딱 그저 컴퓨터 게임 시켰어요. 게임에 광됐을 겁니다. 아마 오늘날이었으면 진시황. 그런데 13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동생 21살 때 동생 성교의 반란을 지나고 합니다. 그리고 22살 때 친정을 하자마자 어머니하고 불륜 관계를 맺었던 노예라고 하는 요 인간이 자기 생모가요 노예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아들을 둘이나 낳습니다. 아까 우리 한정수 작가님이 여성 혐오증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화물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생모가 자기 옛날에 모셨던 여부리, 그 당시 여부리는 재상이었습니다. 승상이었습니다. 여부리를 자기 침실로 끌어들이질 않나? 왜? 남편 일찍 죽었거든요. 그죠? 진시황의 법적 아버지인 장량왕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13살에 임금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궁중의 최고 어른이 된 거야, 자기 생모가. 조태호가 된 거죠, 이제. 근데 여부리를 끌어다가 불륜 관계를 저지르죠. 여부리가
굉장히 자기 자신의 신변에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계속해서 이 관계가 유지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부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력이 좋은 노예라고 하는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태우한테. 이 두 사람이 너무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13살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산 겁니다. 진시황이. 친정을 할 때까지, 22살 때까지. 그런데 22살 때 직접 자기가 정치를 관여하자마자 어머니가 노예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조태후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요 어린 아들 둘을 임금으로 올리는 쪽이 훨씬 낫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아주 신속하게 진압을 합니다. 진시황이. 아주 잔인하게 진압합니다. 노예 반란을 진압해가지고 그 노예하고 자기 생모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은 자루에 넣어가지고 돌판에다가 패대기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 야외로 다른 지방으로 별궁으로 내쫓아버립니다. 노예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노예를 붙잡는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한 100억쯤 현상금을 건 것 같아요. 그러니 노예 하나 잡으려고 진나라 사람이 전체가 다 돈을 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목에 작게만 해도 주고 죽여도 돈을 줘요. 현상은 그렇게 겁니다. 현상을. 노예를 죽이거나 잡는 사람에게 오늘날 얘기하면 50억 100억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 누가 안 달려들겠어요. 노예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바로 잡혀가지고 사지가 찍히는 형벌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자기 생부로 추정되는 여부리를 제상자리에서 파면한 다음에 2년 뒤에, 진시황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2년 뒤에 유배를 보냅니다. 왜? 원인 제공자가 여부리잖아요. 자기 생모한테 노예를 보낸 사람이 여부리니까. 2년 뒤에 제상자리에서 파면을 시키고 귀양을 보내는데, 귀양 보내면서 그 도중에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진시황, 여부리. 20몇 장가밖에 안 됩니다. 편지가. 글자 수가. 당신이 진나라에게 무슨 공적이 있길래 이러이러한 자기를 받고 벼슬을 받고 땅을 받고 노비를 받냐? 어? 진나라의 세운 공이 당신이 뭐가 있냐? 일단 여부리의 공적을 부정을 합니다. 두 번째,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당신을 큰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냐? 중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법적 아버지인 장량왕은 여부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임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부리하고 천하를 반반씩 나눠 가집니다. 여부리가 거의 모든 실권을 져요. 그리고는 일찍 죽어버렸죠. 3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13살짜리 진시황이 임금이 됐으니까 모든 권력을 여부리가 다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22살 때 진시황이 친정하려고 하니까 제일 걸리는 게 누구냐 그러면 여부리가 걸리는 거예요. 생부가 걸리는 겁니다. 여부리가 귀양 갈 때 어느 정도였냐면 기록에 보면요. 외국 사신들이 나와가지고 여부리에게 인사했다 그랬습니다. 줄 서서. 그 정도로 여부리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부리를 편지 한 통으로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게 그겁니다. 내가 당신하고 무슨 혈연 관계에 있길래 내가 당신을 큰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냐. 그 아버지를 부정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진시황이 여부리가 자기 생부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부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부리도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두말 않고 독약 먹고 자결 합니다. 아마 흐뭇하게 죽었을 거예요. 여부리는. 야, 내 아들이다. 과연 내 아들이다. 그리고 천하통일을 할 수 있을 걸로 여부리는 확신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 천하통일에 대한 밑그림은 거의 대부분 여부리가 다 그려놨거든요. 대체로 다. 정책도 그렇고. 이게 진시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일단은 진시황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절대 부족인 성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거기에 3번이나 암살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불신은 극도로 강화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중국 역사상 황제들이 자기가 잠자는 침소를 알려주지 않는 선구자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잠잘 때 오늘 밤 어디서 자는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발설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 다음 출타할 때 똑같은 수레를 여러 대
똑같이 생긴 마차를 여러 대 출동시킵니다. 그리고 타기 전까지 내가 몇 도 차에 탄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타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장량이 아까 보셨다시피 암살에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살아남의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진시황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로 장생에 집착을 하게 되고 약을 먹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환약이라고 그러죠. 연단수를 통해 가지고 이 약 속에 수은을 비롯해서 이렇게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이제 과다하게 복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안 작가님이 하필이면은 저 하북성 사구 평대라는 곳에서 죽었는데 함양에서 죽었으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진시황도 자기가 죽으리라고 생각은 못했겠죠. 근데 이 스테로이드 성분의 이 약들은 급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시황이 건강 이상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세 차례 암살 사건이 진시황한테 미친 심리적인 육체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고 결국은 제국의 단명을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점에서 진시황은 여러 면에서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진시황은 연구 대상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진시황의 리더십 연구는 상당히 주목해볼 만한 어렸을 때부터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제국을 형성하기까지 과정,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죽을 사자만 꺼내도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을. 자기 앞에서. 이런 진시황의 성격, 이런 부분들이 세 차례 암살 사건이 미친 영향도 크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본론적으로는 뭐 제국의 몰락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런 말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우리 마지막 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안내를 했기 때문에 끝내고 오늘 진시황 스페셜로 울산에서 진시황에 관한 세 차례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특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